네,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한 이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인데요. 네. 일단 이거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검사 독재 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재명 대표의 모든 그 비난이 점입가경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왜요? 애초에는 그 유동규까지는 나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정진상, 김용우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 보복 프레임은 본인의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 보복이면 매일 해도 된다고 하는 페이스북 글로 뭐 인용이 되면서 희화되고 네. 그러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최근에 보니까 한 60% 이상이 부정부패 사건 수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프레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들고 나온 게 검사 독재 프레임이다.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7, 80년대의 독재와 거기에 대한 민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본인은 탄압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20대 전반기 국회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당시에 기수 표결 뭐 쪼개기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처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다수의 일방적인 행태 이걸 이제 우리가 또는 절대 권력의 일방적인 행태를 독재라고 얘기하지 지금처럼 출석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주말에 출석하고 지지자들 다 동원하고 그다음에 33쪽 진술서를 가지고 제출하고 나서 어떤 질문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과정을 다 보여주고 나오자마자 검사 수사는 조작이다. 이렇게 본인이 변호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이런 상황을 이것도 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제가 봐서는 국민들한테 더 안 와닿는 거예요. 차라리 정치보복 프레임보다 더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그러니까 대선 패자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적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끊임없이 예. 이 탄압의 그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한 안에 그 워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거저거 다 그렇습니다. 떠나서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성남 FC 사건 때도 그 예. 이 소환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1야당의 다수당 제1야당 대표죠. 다수당 대표를 직접 소환 조사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그다음에 확보된 증거에 대한 분석 네. 이런 게 다 끝나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럴 때 보통 소환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도 이제 비슷한 주장을 또 했던데 천화동인 1호의 그러니까 주인 절반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것이다. 주장을 굽히지를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을 뛰어넘는 어떤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 진술 하나 가지고 그거 갖고는 그것이- 사실 예, 유죄가 그 있죠. 진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남욱 그 변호사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각종 녹취록을 분석하다 보면 어떤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정영학 회계사가 아마 여러 가지 메모한 것도 있고. 네. 근데 관련자들 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김만배 씨가 입을 안 열거나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자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되고 부인했다고 해서 인정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들 외에도 많은 사람의 조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금 혐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검찰에서 그 뇌물수수 약속의 개념을 갈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 죄질과 그 어떤 뇌물성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김성원 의원은 성남 FC 대장동 이런 걸 이제 다 묶어가지고 잡탕 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잡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뭐 뇌물죄가 있는데 이게 잘 입증이 잘 안 될 때 어디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렇게 아주 자세한 이런 걸 가지고 다 모아서 할 때 이걸 잡탕이라고 표현하지. 예. 이거는 지금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증거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인데 이거 굉장히 그리고 이 사건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사건 처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른바 사안의 중대성입니까? 예, 사안 중대성 측면에서. 다만 정무적으로 그때도 문제 이런 검토가 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 대표가 당군의 최대 그 공익 관수 사건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엄청난 그 허가권자와 민간 사업자 간의 그 커넥션에 의한 비리로 밝혀졌는데 이것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별개로 구속영장을 나눠서 청구한다면 이건 굉장히 탄압적 성격이 저희 국민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묶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묶어서 갈 수는 밖에 없다. 근데 오늘 아침에 조중동에서 일제히 지금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대북 송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죠 그때는 네. 경기지사가 방북을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면서 방북 경비 쪽으로 300만 달러를 보낸 게 추가로 드러났다. 예. 이런 요새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조중동에서 이 보도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을 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일단 부인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아마 이거는 계좌 추적 흐름을 다 파악을 해서 그 관련자들에게 그 돈의 그 이제 용처를 다 물어봤을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그 돈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추가 그래요. 이게 그 그러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넘어서 자금 흐름까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흘러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은 그 자금 흐름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서. 왜냐하면 이거는 대부분이 그 중국에서 사람 만남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의 중요한 자금 흐름을 다 분석하는데 이제 특이한 그 자금 흐름이 나온 거고 그것이 아마 유사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 전에 그 대북 사업과 관련된 흐름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다시 들어가서 그 부분에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지금 검찰이 자금 흐름까지 파악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이와 같은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 자금 흐름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고 나서 이상한 흐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 그때는 이제 뭐 경비부터 여러 가지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 간단히 조금 첨언한다면 아마 내부에서 그 관련자들은 많은 소환 조사 속에서 아마 파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지금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 그 의원님의 전망에 따르면 대장동과 성남 FC 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떤 그 기소 시점도 거의 비슷하게 아마 그러니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요 판결도 있지만 그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된 게 있었죠. 그럼 일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은 언제쯤 나올 수가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그 사건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철저하게 선거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재판 지연 전략을? 재판 지연 전략을. 쉽게 그러면 총선 전에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지연 전략을 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든 총선 전에 선거가 나오면은
본인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총선에 워낙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고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 사건과 병합되기는 어려운 그 사건입니다. 경제 사건이 대장동하고 대장동 성남 성남 FC 사건은 그럼 그 두 가지는 별건 재판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별도로 진행이 될 거다. 그렇죠. 이 두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그러면 높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것도 뭐 제가 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증인 신청 등을 통해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과 성남 FC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예.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진인데 만일 그것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체포 동의서가 국회에 옵니다. 만일 그 민주당 내 반란표가 한 35표 정도만 나와도 결국은 이제 체포 동의서가 발부되면 법원에서는 국회 체포 동의서 발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네. 1심 전에 끝날 것인데 총선 전에? 그럼 이제 총선 전에 가능하죠. 이 사건 되게 복잡한데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까? 판결이? 그러니까 집중 심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아, 이 사건은? 네,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35.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기간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어느 범죄 혐의 사실의 일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별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6개월 더 발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 심리가 가능한. 구속 재판이냐 불구속 재판이냐 이게 맞습니다. 결국 상당히 예. 중요하다. 그러나 뭐 예상하시듯이 만일 그것이 이제 부결된다면. 부결이 된다면은 뭐 내년 총선까지 이 사건 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는데 네. 이래 되면 결국은 아마 저희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그 대표를 심판하는 그런 총선의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을 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어떤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꼭 고발까지 갔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은 청담동 술자리의 제2탄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어떤 점에서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아마 그 주식 매도 내역을 제시하면서 물어봤던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기술주 매매 사건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서 별도로 그것이 포함돼서 고발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사안과 관련돼서 뭐 주가 조작으로 조사가 돼서 조사가 됐던 사실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게 최소한의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직접 확인해 페이스북 글에는 거기에 진짜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 없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기술주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도대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네. 김의겸 의원이 이게 이제 그 대변인이라 이제 서면 그 논평을 낸 그러니까 근거가 뉴스타파 보도였고 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그 뉴스타파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관련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첫째. 그다음에 주식 그 거래와 관련해서 그때 검사가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분명히. 지금 이 점을 저희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돼서 그 주가 조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 됐거나 또는 그와 관련돼서 조사가 됐거나 이랬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타파 기자는 별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기술. 그러니까 우리 기술과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가 아닌 또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디 가만히 있는데 거기 다른 사건에서 그것이 거래 내역이 언급됐다 그래서 네. 주식
매매가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주가 조작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적어도 되려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되는 사람들에 의한 부분이 돼야지 지금 현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팍을 그 보도를 엮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른바 선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바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져서 이제 보도가 됐다는 점만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다 파악이 안 되다 네. 보니까 점만 좀 전달을 네. 하도록 하고 이번에 좀 당내 사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 판이 있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전망을 하신 바가 있었냐면 친윤 후보가 좀 결정이 되면 판장례가 싹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지금 판을 보면 꼭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판이 있고요. 물 밑에서 흐르는 판이 얼음이 있고 아 그래요? 빙산이 있으면 빙산 위에가 위 부분만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부분이 한 10분의 9는 물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로서 하는 부분은 사실 드러난 부분이고요. 예. 그 여론조사가 아닌 물 밑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좀 다른 모습이 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듯이 친윤 그룹의 후보가 사실상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다수의 의원들은 사실상 심정적으로는 그 친윤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을 저희가 실제 목격할 수 있고 또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바닥 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닥 당심이 그렇다. 그러면 그 숨겨진 당심, 그러니까 숨겨진 드러나지 당심. 않은 당심 또는 샤이 당심 뭐 이럴 수 있겠네. 아 그래요? 확실하게 그러면 친윤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에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근데 지금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당에서. 네, 저도 뭐 당대표를 3명으로 할지 4명으로 할지 뭐 여러 가지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하느냐가 결선 투표자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은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몇 명으로 하느냐는 의미는 있잖아요. 2명의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3명이 되나 4명이 되나 의미는 있는데 어쨌거나 객관적인 어떤 기준만 잘 만들어낸다면 네. 그것이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또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경기도 출정식에서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그 경기도 출정식에서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그것도 다른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이거 지금 당규 위반 아니냐 이런 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도 그 자리 혹시 가셨습니까? 아시면서 뭐. 저도 뭐 제가 이제 원내대표 때 부대표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격려차 안에서 방문을 했고 좀 현재까지는 어쩌면 뭐 지금 정식으로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적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언제 뭐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한다든가 후원에 가입해서 후원금을 낸다든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지켜갈 겁니다. 그러면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게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뭐 선거 그 전도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 자리에서도 뭐 말씀하신 우려가 있다면은 그것도 당에서도 이제 그 기준 어쨌거나 룰을 잘 세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에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묻다 한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물어봐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